네, 두 번째 세션입니다. 두 번째는 CDN, Outpost Your Service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CDN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CDN이 일단 뭐냐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CDN은 사전적인 의미로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약자고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컨텐트를 배달하는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위키나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프록시 서버들의 클러스터 혹은 데이터 센터 이런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목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그 유저들에게 가장 가까운 위치에 여러분의 서비스를 배치를 해서 높은 가용성과 성능을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CDN 서비스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주요 ISP들 있죠. 아까 승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KISP, SISP 그런 데 내부에다가 CDN 서버를 배치를 해서 그 서버에서부터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DN을 설명해 주셨는데 CDN이 뭔가 다운로드 받을 때 그런 흐름이 있나요? 네, 보통 이제 CDN을 생각을 하면 딱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컨텐츠를 다운로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을 이렇게 새로 구매한 게임을 이제 받을 때도 다운로드를 하고 동영상을 볼 때도 다운로드를 하잖아요. 그 다운로드를 지원해 주는 게 CDN이라고 보통 많이 알고들 계세요. 그래서 그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 부분이 있고 파란색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CDN은 항상 시작은 CDN 서버에 접속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앞서 GSLB 세션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그 유저는 일단 그 DNS 룩업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그 자기 근처에 있는 그 CDN 서버의 하나를 IP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CDN 서비스를 쓰고 싶으면은 먼저 유저가 접근하는 그 DNS 레코드가 있죠. 서비스 도메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서비스 도메인을 그 CNAME이라는 그 레코드 타입을 써서 CDN 서비스의 DNS 서버로 델리게이트, 그러니까 위임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먼저 설정을 해놓은 상태가 되어야겠죠. 자, 그 상태에서 유저가 처음에 IP 어드레스를 받기 위해서 DNS 레조빙을 시작하게 되면 그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 그 리커시브 DNS 서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CDN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DNS 서버로 IP를 주세요라는 요청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요청이 갈 때 유저가 사용하고 있었던 리커시브 DNS 서버의 주소 같은 게 이렇게 같이 전달이 돼요. 그럼 그걸 CDN의 DNS 서버에서는 IP를 보고 이 IP가 한국이다 혹은 일본이다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보에 바탕을 해서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엣지 서버가 뭐지? 그걸 찾아가지고 그 IP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럼 그 이제 IP를 받았죠. 그럼 유저는 실제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 IP에 CDN 서버에 HTTP 리퀘스트를 전달을 하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 요청을 받은 CDN 서버는 일단 그 요청에 해당되는 컨텐츠가 있는지를 확인해요. 컨텐츠가 없어요. 캐싱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지정되어 있는 그 컨텐츠의 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저희가 오리진 서버라고 부르는데 그 오리진 서버의 요청을 던져서 오리진 서버가 컨텐츠를 주게 되면 그걸 캐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유저한테 다운로드를 시켜주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저 혹은 같은 유저가 같은 컨텐츠를 요청하게 되면 이제는 캐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컨텐츠를 그대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간단한 그 CDN 서비스의 동작, 유저 관점에서의 동작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CDN의 밸류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CDN 서비스를 썼을 때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 그런 장점, 이런 것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저희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역시 퍼포먼스, 성능이죠. 유저 관점에서 더 빠르게 콘텐츠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싱이라는 게 뭐겠어요? 저 멀리 있는 원본 서버에서 콘텐츠를 가져오는 것보다 나한테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서버에서 가져오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캐싱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효과가 있고요. 저희가 차트가 지금 하나 떠 있는데, 그 보시면은 파란색하고 그 주황색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다운로드에 걸렸던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주황색에 있는 게 원본 서버에서 직접 받았을 때 걸렸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별로 지금 나눠져 있고, 그 원본 서버가 유저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CDN에서 받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원본 서버가 받게 되는 부하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원본 서버 입장에서는 원래 이 유저들이 전부 원본 서버에 가서 컨텐츠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요청을 다 얘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앞에서 CDN 서버가 알아서 그 부분을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원본 서버가 받아야 되는 부하가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저 차트에서 보시면은 현재 저희 서비스 중에 하나가 지금 내보내고 있는 실제 유저의 다운로드 대역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녹색 부분이 실제 유저가 가지고 가고 있는 그 트래픽이고 한 150GBps 정도 돼요. 근데 이 서비스가 한 97% 정도 되는 굉장히 평범한 오프로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정도 비율로 봤을 때는 원본은 한 4.5GBps 정도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 서버를 한 그 정도만 처리할 수 있는 서버, 많이 해봤자 뭐 다때 어때 정도만 구성을 하면 되는 거라서 그 원본을 훨씬 저희가 작게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인데 이게 CDN 세계에서는 한 5, 6년 전부터 아마 떴던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쉽게 생각해서 원본 서비스가 직접 유저의 접속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CDN 서버가 먼저 요청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보호막의 역할 같은 거를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디도스 어택 같은 걸 많이 얘기하는데 아주 저 수준의 L4 레이어 수준의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도 원본 서버가 직접 받지 않고 앞에 CDN 서버가 전부 그걸 분산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CDN 서비스 위에다가 L7 레이어의 웹방어벽 같은 거 이렇게 설치를 해서 좀 더 고수준의 공격에 대해서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이제 CDN을 좀 설명을 드릴 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 약간 상식이라고 저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알고 가셔야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을 아마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제일 처음 이제 나오는 컨셉이 Time to Live, 타임 투 리브라고 읽어야 될 수도 있는데 TTL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TTL이라는 컨셉이 있죠. 저게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모든 캐시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캐시가 얼만큼 오랫동안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CDN 서버에 이제 TTL만큼 컨텐츠를 보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CDN 서버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정된 TTL만큼 컨텐츠를 최대한 유지를 하긴 합니다. 유지를 하게 되고 기간 만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저가 뭔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CDN 서버는 먼저 컨텐츠가 혹시 갱신이 있는지를 원본 쪽에 확인을 해봐요. 확인을 해서 만약에 갱신된 게 없다라고 하면은 원래 갖고 있던 컨텐츠를 다시 지정된 TTL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요. 이 컨텐츠가 바뀐 게 있다. 그럼 원본 서버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내려줘요. 그러면 캐시가 갱신이 되고 이 새로운 컨텐츠를 유저가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HTTP 스펙이긴 하고요. 엣지 서버가 실제로 원본 쪽에 요청을 할 때는 Last Modified Time이라든가 이 태그 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보내갖고 그 원본 서버에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컨텐츠가 새로운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은 캐시키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 캐시키라는 게 뭐냐면 엣지 서버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유저가 요청을 하면 돌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컨텐츠의 도서관처럼 동작을 하는 건데 실제 그 도서관에서도 책을 저장을 할 때는 그 책에 대한 색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색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캐시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저가 요청을 할 때 그 요청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 색인을 만들어서 그 색인을 가지고 컨텐츠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CDN 서비스에서는 도메인, URL, 그리고 쿼리 스트링 정도 이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통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유저의 IP가 어떤 지역에 속하느냐, 한국이냐, 일본이냐, 중국이냐 그런 정보를 또 캐시키에 포함할 수도 있고요. 근데 유저 요청에 들어가 있는 유저 에이전트라는 스트링 있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유저가 지금 폰이냐, TV냐, PC냐 이런 정보를 식별을 해서 이걸 또 캐시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CDN 서비스를 썼을 때 볼 수 있는 좀 융통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캐시키가 되게 중요한 게 동일한 캐시키를 많이 호출이 되면 호출이 될수록 캐시의 효율성이 되게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잘못 쓰면은 잘못된 콘텐츠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예제로 써놓은 게 보시면은 yshop.app.com이라는 저희가 일종의 이제 스토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스토어의 아이템이라고 하는 그 주소 뒤에다가 프로덕트 아이디별로 다른 프로덕트가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제가 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캐시키에다가 쿼리 스트링을 포함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프로덕트 아이디로 호출을 해도 제일 먼저 호출된 컨텐츠가 내려가겠죠. 그죠? 걔가 캐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경우에는 프로덕트 아이디라는 쿼리 스트링을 반드시 캐시키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엉뚱한 프로덕트가 내려가겠죠. 네, 그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건 단점은 아니고 좀 다른 예인데 그 myshop.app.com이라는 저희 서비스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대문 있잖아요. 대문이 일본 사람이 들어왔을 때랑 한국 사람이 들어왔을 때 좀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보여주고 싶어요. 당연하겠죠. 한국말로 나오거나 아니면 일본어로 나오거나 그런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그 유저 정보의 그 유저 IP가 있잖아요. 유저 IP를 보고 이게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 컨텐츠를 들고 오게 하고 그걸 캐싱을 시키고, 일본 사람이었으면은 일본 컨텐츠를 들고 와서 그걸 캐싱을 시키고, 이렇게 시킬 때 저 IP의 국적 있죠? 저 부분을 캐시키에 포함을 해서 사용하도록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이제 퍼지하고 이빅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TTL을 말씀을 드렸는데, 캐시 서버는 TTL을 준수를 해서 컨텐츠를 보관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TTL을 지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그 TTL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비스 개발자가 필요해서 컨텐츠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URL에 포스팅되어 있는 객체가 뭔가 변경이 됐는데 새로운 객체로 빨리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현재 지금 네트워크에 있는 그 캐싱되어 있는 컨텐츠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워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는 옵션이 퍼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퍼지를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모든 CDN 서버에 가서 이 컨텐츠는 지금 더 이상 서빙하면 안 돼. 새로운 컨텐츠를 받아와 라고 지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퍼즐을 하게 되면은 컨텐츠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이 CDN 서버는 원본에 가서 새로운 컨텐츠를 가져오겠죠. 그렇게 동작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빅션이라는 게 있어요. 저거는 엣지 서버도 서버잖아요. 무한한 장비가 아니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리소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부하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인기가 없는 컨텐츠부터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해서 자기 공간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을 저희가 이빅션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쉽게 말하자면 앱지가 필요해서 컨텐츠를 지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TL이 설령 1년이라고 잡혀 있어도 항상 1년이 지켜지는 건 아니다라는 점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찍고 가고 싶은 게 이제 클라이언트 캐시라는 부분이고요. 저기 이제 뭐 기능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 CDN 세계에서는 항상 캐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CDN 서버 자체가 캐싱하는 게 있고 이 콘텐츠가 내려가서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캐싱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캐싱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데 CDN 서버에 관련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항상 트러블 슈팅을 할 때 많이 겪는 문제가 이게 CDN 서버의 캐시 문제인지 클라이언트 쪽의 캐시인지가 헷갈려서 개발자나 유저나 이 두 개를 막 혼용해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CDN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는 항상 클라이언트 캐시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캐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텀을 꼭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한 줄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시면은 그 CDN 서버의 그 TTL을 설정할 때는 smaxage라는 거를 쓸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캐시의 TTL을 설정을 할 때는 maxage라는 값을 써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제가 예제로 좀 붙여놨습니다. 다음은 라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CDN이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라인의 CDN 운영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멀티 CDN이라는 겁니다. 저희 라인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해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CDN도 있지만 저희는 많은 부분을 상용 CDN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CDN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개성이 있어요. 개성을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능적인 걸 다 잘라놓고 생각해 보면은 그 성능하고 그다음에 비용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게 지역적인 특성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역마다 성능이 좋은 CDN이 있고 지역마다 그 가격이 싼 CDN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성능이 좋다고 해서 가격이 비싼 건 아니에요. 웃기게 또 반대로 가격이 싸다고 해서 성능이 항상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저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서비스 국가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 국가들의 그 트래픽의 그 품질을 계속 분석을 해보고 성능 측정을 해봐서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CDN을 채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커먼하고 어드밴스 이렇게 써놨는데 그 커먼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CDN을 여러 개를 쓰다 보니까 기능이 약간 제각각이에요. 그죠? 뭐 쉽게 생각하면 캐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이상의 많은 기능이 존재를 해요.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그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그 공통적인 요소들을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그 외에 어떤 강화된 기능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커스텀적인 방법으로 커스텀 설정이라는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답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표준화라는 부분이 여기 좀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표준적인 기능들을 발굴을 하고 그 기능들을 어떤 셀프 서비스 가능한 툴로 제공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전담 팀이 제공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전략은 Protection from CDN이라고 써놨고 저게 딴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이렇게 CDN의 가치 중에 CDN에서 보안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러한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 앞에서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앞에서 막아준다라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기본적인 표준적인 기능하고 강화된 기능 두 개로 나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표준적인 기능으로 제공이 되는 게 저희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프로덕트로 CDN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라인의 개발자나 서비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셀프 서비스로 저희가 필요한 CDN을 구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뭔가 추가적인 어떤 기능, 좀 더 강화된 기능이 필요하면은 저희 전담팀이 설정을 해주고 그걸 또 관리도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몇 가지 좀 제약이 있어요. 이렇게 셀프 서비스로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한을 몇 가지 두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도메인이에요. 모든 도메인을 다 쓸 수 있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도메인에 대한 제약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 기능도 간단한 캐싱, 간단한 프록시 기능, 그리고 간단한 페일오버 이런 정도만 셀프 서비스에 쓸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프로덕트로서의 CDN을 저희가 구현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도 되는 프로덕트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멀티 CDN을 구현하기 위한 일종의 설정 프로비저닝 툴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상에서 오른쪽에 가운데 측에 보시면은 CDN 1, 2, 3가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저 1, 2, 3가 각각의 이제 CDN 프로바이더, 커머셜 CDN일 수도 있고, 저희 인하우스 CDN일 수도 있는데, 그런 CDN들이 여러 개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유저, 왼쪽 끝에 있는 유저가 자기가 필요한 CDN의 기능 스펙을 정의를 해서 저희 쪽에 CDN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 CDN 서버가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각 CDN 프로바이더에 맞도록 설정을 변환을 해서 배치를 하고 CDN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흐름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CDN 스펙, 그러니까 기능의 스펙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 스펙에 맞도록 각각의 CDN 프로바이더를 구성을 해서 연결시켜주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녹아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어떤 CDN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CDN의 좀 기술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쓰고 있는 대표적인 CDN 프로바이더의 아키텍처를 조금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이 이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저가 이제 처음에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다운로드 플로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다운로드를 요청하게 되면은 그 유저한테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CDN 서버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할당을 받게 되죠. 그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서버는 자기한테 컨텐츠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 주변에 있는 CDN 서버에 그 컨텐츠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요. 그걸 이제 저희가 사촌 서버, 커든 서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같은 국가, 같은 ISP 내에 있는 서버들을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컨텐츠가 없으면은 그 패런트에 해당하는 오리진 서버하고 이 자기 서버하고 중간쯤에 있는 그 CDN 서버에 요청을 보내게 돼요. 그 중간에 있는 서버들을 저희가 패런트 서버라고, 부모 서버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서버에 컨텐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그 서버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변 지역에 또 다른 CDN 서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쪽에 또 다 이렇게 요청을 해보고 만약에 컨텐츠가 없으면은 최종적으로 원본 서버에 가서 컨텐츠를 패치해 와요. 패치해 오고 자기한테 요청을 했던 차일드나 커즌 서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쪽에다 컨텐츠를 다운로드 시켜주고 그럼 그렇게 쫙 캐싱이 되면서 다음 요청이 오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캐싱되어 있는 컨텐츠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작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 CDN 서버들이 다 똑같은 기능을 해요. 똑같은 룰을 갖고 있고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다운로드 요청을 받았을 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오리진 서버에 더 가깝냐 아니면 엔드 유저에 가깝냐에 따라서 동작이 조금 다르게 간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몇 번 레이어쯤에 위치를 해서 지금 컨텐츠를 갖고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특이한 동작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발생하시는 사이드 이펙트에 주의를 해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들이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프라이빗 클라우드 CDN에서 많이 좀 고려가 돼가지고 제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아키텍처 하나를 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건 좀 다른 컨셉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키텍처는 각 지역에 있는 ISP에 들어있는 엣지 서버들이 다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랑 좀 다르게 실제 엔드 유저 가까이 있는 그 서버들은 좀 작은 규모의 엣지 서버들을 배치를 하고 있고 기능도 조금 더 제한적인 기능들을 갖고 있고요. 그 엣지 서버들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패런트라고 부르면 안 되고 여기서 저희는 슈퍼 엣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좀 더 큰 그 엣지 서버 군에 가서 그 컨텐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 없으면은 그 원본 서버에 가서 컨텐츠를 받아가는 그런 구조를 하게 되고요. 이 두 개의 엣지 서버들이 컴퓨팅 능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차일드 서버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기능밖에 못해요. 하지만 위에 있는 슈퍼 엣지 쪽은 더 많은 컴퓨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로직을 저희가 집어넣을 수가 있는 그런 좀 특성이 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아키텍처하고의 차이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아키텍처에서는 엣지 서버와 엣지 서버 간의 구간이 그냥 인터넷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엣지 서버는 다른 페런트 서버에 요청을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퍼블릭 망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신에 각각의 엣지가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지금 보고 계신 아키텍처에서는 저 밑에 있는 차일드 엣지 서버에서는 할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위에 있는 슈퍼 엣지가 대신 커버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일드 서버하고 그 슈퍼 엣지하고의 구간이 좀 더 레이턴시가 없는 더 좋은 구간을 가져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용선을 두거나 뭐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 슈퍼 엣지 쪽에서는 저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서비스 코드 같은 걸 좀 집어넣어서 좀 어플리케이션적인 그런 특징을 갖도록 그런 기능을 쓸 수 있도록 또 만들 수가 있고요. 뭐 DB를 연결한 거나 뭐 그런 것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제가 좀 그림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상용 CDN 두 가지 대표적인 아키텍처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사실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아키텍처가. 하지만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두 가지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 라인에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인하우스 CDN들이 있습니다. 아키텍처 자체는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아키텍처로 약간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특히 저희 어플리케이션하고 디펜던시가 굉장히 큰 그런 서비스들은 이 인하우스 CDN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만, 뭐 기능적으로는 일반적인 커머셜 CDN과 똑같이 범용적인 CDN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